아, 이번 11월 달에 소화기내과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 달 동안 소화기내과에서 배우고 싶은 것을 이것저것 마음껏 인조이 하면서 배울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어, 일단 오늘은 그 내시경 관련해서 첫 시간이고 기본 교육은 지난번에 받으셨기 때문에 오늘은 증례, 흥미로운 증례를 좀 가지고 왔고요. 증례에 대해서 토의하고 그 이후에 디스크립션 엑서사이즈 연습을 잠깐 한 다음에 내시경 실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증례는 에이티피칼 글랜드로 추적 관찰하던 중 뒤늦게 ESD하여 딥 SM 인베전을 보인 암으로 수술을 한 증례입니다. 55세 정도 되는 여성이었습니다. 2013년 10월 외부 내시경 조직 검사에서 에이티피칼 글랜드로 나왔다고 합니다. 에이티피칼 글랜드. 오래된 증례이기 때문에 사진은 없습니다. 에이티피칼 글랜드가 나오면은 어떻게 해석을 하죠? 디스플라지아가 좀 있다고 봐야 될까요? 내시경 사진이 없어서 뭐라고 얘기하긴 어렵지만 작은 포칼 리전, 싱글 이로전이 있고 조직 검사에서 에이티피칼 글랜드가 나왔다. 그러면 선생님의 넥스트 플랜은 무엇입니까? 추적 관찰을 하면서 바이옵시를 오케이. 추적 관찰을 한다. 이거는 맞는데 그러면 추적 관찰의 시점은 예를 들어서 보통 건강검진이다 라고 얘기하면 2년 간격으로 내셔널 게스트릭 캔서 스크리닝 프로그램으로 하는 거고 많은 분들이 하는 것처럼 1년마다 건강검진센터에서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좀 더 자주 하기도 하고 선생님은 팔로업 내시경 및 조직 검사를 언제 해보고 싶습니까? 한 6개월 6개월로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에요? 1, 2주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하필이면 6개월이다. 조직 검사에서 캔서가 나온 거는 아니어서 아주 막 바로 이 바이옵시를 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사람처럼 1년 간격으로 하자니 약간 그 리스크 같은 게 좀 있으니까 6개월 정도. 요약하면은 선생님 말씀하신 내용을 요약하면은 보통은 1년 내지 2년 후에 하지만 에이티피칼이 나왔기 때문에 그보다는 조금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6개월에 한다. 신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도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적 관찰 및 팔로업 조직 검사가 필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네, 저는 그 시점 1년 정도로 1년 생각을 할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외부 사진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언제 추적 관찰해야 될지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정답이라고 말한다면 내시경 소견에 의거하여 치료 방침을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조직 검사에서 에이티피칼 글랜드라고 나왔어도 내시경 소견이 매우 나빠 보이면 아주 빨리 하는 거고요. 내시경 소견도 뭐 대수롭지 않다. 이러면 조금 여유 있게 추적 관찰을 해도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사진 보면 그 환자가 1년 후에 2014년 2월에 다시 조직 검사를 했는데 고도 손종이 나왔다고 합니다. 고도 손종이 나오면 어떻게 디시전 메이킹 하는 거죠? 저런 환자가 조직 검사에서 고도 손종이 나왔다. 이준행 교수는 ESD를
추천하였는데 왜 ESD를 추천하였을까요? 그 풀기 나중에 캔서로 어버레이션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ESD를 고려하신 오케이.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얘기인데 나중에 캔서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ESD를 한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캔서가 있을 수도 있는 병변이어서 ESD를 해야 된다. 빙고. 이미 캔서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조직 검사에서 아데노마 하이그레이드 디스플라지아로 나와도 실제로 ESD를 해보면 이미 캔서 포커스가 있는 경우가 최소한 3분의 1, 많게는 3분의 2까지 있습니다. 우리는 33%에서 50% 사이가 이미 암이 있다. 그래서 두 분 말씀이 다 맞는데 캔서로 프로그레션 할 수 있기 때문에 권하는 거이기도 하고 이미 캔서 포커스가 있을 확률이 절반 정도 되기 때문에 권하는 거기도 하거든요. 만약에 나중에 캔서가 될 수 있으므로 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여유 있게 팔로우를 하거나 나중에 ESD를 해도 되겠죠. 그러나 이미 캔서가 있다 라고 우리가 가정하면은 빨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3에서 50%가 절반까지 암이 있다라고 가정하고 즉 암이라고 가정하고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ESD를 권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환자가 증상이 없어요. 그리고 ESD를 하려면은 3박 4일 정도 입원하셔야 됩니다. 가정주부셨고 50대지만 50대 가정주부가 어느 날 갑자기 아프지도 않은데 3박 4일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다는 것은 제법 큰 결심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의사들이 권유를 했는데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팔로우 로스죠. 우리 병원만 해도 상급 종합병원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적지만 그래도 암으로 진단된 사람들은 항상 하고요. 고도선종으로 나온 환자들 중에는 한 10명 중에 1명은 노쇼. 입원해야 되는 날 입원을 안 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권했는데 입원하지 않고 같은 달 다른 데서 다른 병원에서 내시경 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 제가 아직 권위가 부족해서 제가 말씀을 했는데 고명하신 교수님이 말씀을 하면 들었을 텐데 제가 그냥 젊은 제가 저 당시에 40대 중반 젊은 제가 얘기를 해서 다른 곳에서 2차 의견을 들었을지 몰라요. 여하튼 한 병원에서 아데노마 하이그레이드 디스플라지아가 나와서 암일 가능성이 절반이다 라고 권하고 설명하고 ESD를 권했는데 환자가 다른 병원에 가서 내시경 조직검사 재검을 했는데 아데노마나 캔서가 나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의미 없는 검사 결과일 것 같고 이미 한번 조직이 그렇게 나왔으면 그거가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저거는 그냥 거의 없는 부위에서 조직 검사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한번 아데노마 하이그레이드 디스플라지아가 의심되는 합당한 내시경 소견이 있었고 조직검사에서 아데노마 하이그레이드 디스플라지아가 나왔는데 재검해서 안 나오면 무시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신 거거든요. 사실 재검 자체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조직검사는 부분검사고 전체를 대변할 수도 없는 거고 특히 최근에 조직검사하고 난 다음에 수주 이내에 다시 내시경을 봐보면은 병수의 모양도 바뀌어 있고 실제로 리제너레이티브 티슈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조직검사하면 안 나오는 수가 많습니다.
암으로 조직 진단하에 우리 병원에 의뢰된 환자 중에 상당수가 재검하면 암이 안 나오는 수가 있거든요. 암이 덩어리가 크면 뭐 재검하면 반드시 나옵니다. 그러나 매우 작은 1원짜리 동전보다 작은 그런 암은 조직 검사에서 안 나올 수가 있어요. 따라서 한 번 나왔는데 안 나오면 안 나오는 쪽을 신뢰할 게 아니고 한 번 나온 쪽을 훨씬 더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의학을 배운 의사들의 입장이고 내시경을 배운 내시경 의사들의 입장이에요. 그러나 환자 입장은 달라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고 옛날부터 있었던 부위고 과거에 조직 검사했을 때도 별거 아니었고 이번에 조직 검사했을 때도 별거 아니었는데 한 번 딱 아데노마가 나왔다고 해서 나의 일상을 깨트리고 3박 4일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느냐. 환자는 나쁜 거하고 좋은 게 있으면 어떤 환자는 예민하신 환자분들은 나쁜 거 한 번, 좋은 거 한 번 있으면 나쁜 거에 집착하시는 환자분도 있고요. 반대로 나쁜 거는 부정하고 좋은 거에 집착하시는 환자분도 있어요. 환자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완전히 개인의 성격, 철학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는 어떻게 하셨겠어요? 완전히 예측이 불가능해요. 우리는 암의 가능성을 얘기하고 치료를 권했는데 2차 의견을 위해서 재검을 해서 안 나왔을 때 어떤 환자는 다시 우리 쪽으로 오기도 하고요. 어떤 환자는 그냥 좋게 나온 쪽을 생각해서 팔로우 로스 되기도 합니다. 근데 확률은 팔로우 로스가 훨씬 많아요. 왠지 알아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검사를 받은 거잖아요. 걱정하고 믿으셨던 분들은 빨리 치료해 주세요라고 얘기하고 했을 거예요. 본인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한 거고요. 믿어지지 않았는데 딴 데 가서 안 나왔으니까 안 나온 쪽을 믿기 쉬운 거죠.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치료 기회를 놓치기 쉬워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그 이후에 팔로우를 안 하다가 다시 내시경을 하게 됐어요.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또 저도 손종이 나왔어요. ESD 혹은 추적 관찰 논의 후에 선택하기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게 과연 옳은 일이었을까? 과거에 하이그레이드 디스플라지아까지 나왔던 병소이고 내시경 유관 소견은 분명히 전에 비해서 나빠졌거든요. 작은 얼수가 생겼고 작은 함몰 부위가 생겼고 주변에 윤기까지 생겼잖아요. 뭔가에 포칼한 네오플라스틱 리존이 있는 상태에서 조직 검사에서 아데노마가 나오면요, 요건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를 할지 추적 관찰을 할지 논의를 했다는 것은 환자분께서 굉장히 치료에 대해서 네거티브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사가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치료를 하듯이든지 단기 추적 관찰합시다라고 돌려서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분이 어느 자리에서 의사인 어떤 사람하고 식사를 하다가 자기가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추적 관찰을 하기로 했다. 그 주부께서 아마 아주머니들 사이에서 이제 얘기를 했겠죠. 그 중에서 의사이신 분은 아니고 저를 잘 아는 분이었어요. 저를 잘 아는 분, 저를 잘 아는 아주머니가 그러면 옛날에 한번 이준행 교수한테 갔댔는데 다시 이준행 교수한테 가서 상의해 보아라 이렇게 추천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오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내시경 사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나빠지는 임프레션을 뭘로 하고 싶으세요? 멀리 가스트릭 캔서도 의심을 할 수 있는 방법. 얼리 가스트릭 캔서면 이제 과거에는 위암을 얼리 가스트릭 캔서와 어드밴스 가스트릭 캔서로만 나눴는데 ESD 시대가 되면서 뮤코잘 캔서냐, 서뮤코잘 캔서냐 요거까지 우리가 개스하는 훈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이러한 소견이 보이면은 ESD를
하고 이러이러한 소견이 보이면 ESD를 안 한다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 보시기에는 점막암으로 보여요? 점막 하암으로 보여요? ESD를 하면 좋겠어요? 안 하면 좋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단 정말 카운을 오케이. 아직은 전공이 3년 차이시고 점막암과 점막하암을 구분하는 훈련까지는 들어본 적도 없고 ESD 인디케이션에 정확히 배운 적은 없으나 뚜렷한 덩어리를 형성하고 궤양이 있으면은 점막암인 경우는 매우 드물어요. 점막암은 아주 슈퍼피셜한 리전이고 살짝 이로전이 있거나 약간 엘리베이션 보이는 경우까지 점막암일 수 있는데 이처럼 단단한 작지만 덩어리를 만들었고 뚜렷한 얼서레이션이 있는 경우는 점막암인 경우가 드물어요. 점막하암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ESD 인디케이션 중에 얼서러티브 리전은 절대 적응증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데피니트 얼서가 있으면 점막암이 아닌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제법 큰 어려움이 있어요. 50대 주부이고 조직검사에서는 아데노마 로그레이드 디스플라지아로만 나왔는데 내시경 소견이 이렇다고 해서 암의 가능성을 고려해서 subtotal gastrectomy with D2 lymph node dissection을 권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렇죠? 반대로 비록 얼서러티브 리전이긴 하지만 ESD는 뭐 그다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데노마고 유관 소견을 살짝 무시하고 오래된 경우니까 ESD를 해야 되겠다 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ESD를 하지 않고 재검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요. 환자하고 논의 후에 아주머니께서는 ESD를 하는 것으로 선택을 하셨고요. 저랑 상의해서 ESD를 했습니다. 유관적으로 컴플리트 리섹션이 되었고요. 그러나 이게 절제병소고요. 절제병소는 유관하고 똑같죠? 근데 이걸 뒤집어 봤을 때 아래쪽으로 볼록 들어와 있더라고요. 마치 빙산의 일각처럼 물 아래에도 제법 덩어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는 점막하 치면이 100%인 경우입니다. 100%. 병리 결과를 보시면 SM 인베이션이 1900 마이크로미터, 림페틱 인베이전이 뚜렷하게 하나일 때는 하나 정도 보인다는 뜻이고요. 세 개일 때는 매 슬라이드마다 여러 개 보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매우 많은 림페틱 인베이전이 있었고요. 명백하게 수술을 고대해야 되는 상황이라 수술을 시행하였고요. 제 기억에 아마 림프노드 인발브먼트 메타스타시스는 없었던 경우입니다.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 보면 몇 년 전에 아데노마로 나왔을 때 그때 치료했으면은 이 지경이 안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뒤늦게 서브토탈 게스트렉토미로 잘 치료가 되었지만 약간 아쉬움이 남았던 50대 여성이었습니다. 실제로 조직 검사는 부분 검사예요. 그래서 ESD 하기 전 진단하고 ESD 한 후의 진단은 매우 랜덤해요. 매우 랜덤하다. 프리 트리트먼트 다이어그노스틱 그룹, 포스트 트리트먼트 다이어그노스틱 그룹이라고 그냥 제가 이름을 붙여 보았는데요. ESD 시대의 진단명은 이렇게 나눠져요. 로우 그레이드 디스플라지아, 하이 그레이드 디스플라지아, 앱솔루트 인디케이션 EGC. ESD를 반드시 하는 경우죠. 익스펜디드 인디케이션 EGC. 이건 ESD를 해볼 수도 있는 진단이죠. Beyond Expanded Indication EGC. 이거 수술하는 EGC라는 뜻입니다. EGC는 전수 수술하니까. 그래서 이런 그룹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점막암이냐, 점막하암이냐, 점막암 중에서도 뭐 ESD를 해볼 만한 조직형이냐 아니냐 이런 걸 따져서 그래서 앱솔루트 이 환자의 경우는 결국 조직검사 제일 나빴던 경우가 하이그레이드 디스플라지아였잖아요. 제일 나빴던 경우가 하이그레이드 디스플라지아, 마지막은 요거였는데 결론은 요게 나왔어요. 요거. Beyond Expanded Indication EGC. SM 인베이전이 500 마이크로보다 훨씬 높았고
엔돌림페틱 스모엠블레이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요거 아니면 요거였는데 조직 검사에서는 유관 소견이 나빴고 여기로 나온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조직 검사 해석할 때는 내시경 유관 소견이 매우 중요하고 ESD가 테크니컬리 어려운 위치에 있거나 너무 고위험 환자거나 뭐 다른 사정이 있을 때야 뭐 쇼텀 팔로우업을 초이스 해볼 수 있겠으나 웬만하면은 특히 하이그레이드 디스플라지아로 나오면은 암일 가능성이 절반 해서 후딱 치료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포스트 트리트먼트 앱솔루트 인디케이션 EGC로 나온 환자들 보면은 111명이었는데요. 실제로 이 중에 절반 정도는 시술 전에 앱솔루트 인디케이션 EGC라고 생각했던 경우고요. 상당수는 아데노마였다고 생각했는데 암으로 나온 경우가 많고요. 일부 환자는 뭐 2cm보다 좀 넘거나 샬로 얼서가 있다 했는데 치료하면 또 결과가 생각보다 좋게 나온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하여튼간에 뭐 몇 가지 기준은 있지만 그럴 수 있다. 반대로 내시경 소견으로 앱솔루트 인디케이션 EGC라고 생각했어요. 이 환자의 100%가 ESD를 하느냐? 또 그렇지는 않아요. 내시경 소견에서 앱솔루트 인디케이션 EGC로 보여도 위치가 푼두스에 있거나 CT에서 림프노드 전이가 의심되거나 아니면 아직도 환자들은 수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시경 치료를 권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병원 데이터인데 2012년 데이터일 겁니다. 아마 퍼블리케이션 이때 했지만 2012년 데이터인데 내시경 치료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환자의 이러저런 이유로 보통 한 85에서 90%만 실제로 ESD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ESD를 해봤더니 앱솔루트 인디케이션 EGC로 나온 사람은 3분의 1, 2. 나머지는 익스펜디드 인디케이션 EGC. 요까지는 수술을 안 하는 타입이에요. 옵저베이션 하는 타입이거든요. 비안드가 나오면 수술을 권해요. 따라서 내시경에서 앱솔루트 인디케이션 EGC로 의심돼서 ESD를 하였으나 이만큼 여기 54명이죠. 355명에 54명, 대략 15%예요. 15%는 수술을 하도록 권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직검사에서 하이그레이드 디스플라지아 나온 환자를 ESD를 하면은 대강 앱솔루트 인디케이션 EGC, 비안드 앱스케로 인디케이션 EGC 여기가 합해보면 퍼센트로 따지면 33점 몇 프로 나오잖아요.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암으로 결론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조직검사에서 하이그레이드 디스플라지아 나왔는데 ESD를 해봤더니 최소한 3분의 1 정도는 하이그레이드 그 암으로 나온다는 뜻이고요. 로우그레이드 디스플라지아 환자 162명을 했더니 10명이 암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조직검사에서 로우그레이드 디스플라지아 나와도 5에서 10%. 따라서 조직검사에서 로우그레이드 디스플라지아 나온 환자의 5에서 10%. 조직검사에서 하이그레이드 디스플라지아 나온 환자의 33에서 50%는 최종 진단이 암으로 바뀐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병원 데이터가 그렇다는 거고요. 병리과 의사의 성향에 따라 좀 세게 주시는 분도 있고 좀 약하게 주시는 분도 있거든요. 좀 세게 주시는 분은 업그레이드 되는 경우가 좀 적은 거고요. 좀 약하게 주시는 분들은 업그레이드가 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병원은 33%인데요. 하이그레이드 디스플라지아가 암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퍼센트가 그 퍼센트가 우리 제일 가까운 종합병원인 그 병원에서는 55% 정도 된다고 그러고요. 조금 더 먼 종합병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그 병원도 한 60% 전후 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병원 선생님들은 비교적 세게 주는 편이고요. 아주 세진 않지만 일본 사람처럼 세게 주진 않지만 인근 S병원이나 인근 A병원보다는 좀 더 세게 주는 경향입니다. 과거에는 아주 오래된 환자인데요. 앵글에 넓고 납작한 빈대떡 같은 병소가 있었고 조직검사에서 아데노마가 나왔는데요. 20년 전 환자인데 그때는 수술을 했습니다. 내시경으로 절제할 방법이 아직 없었던 시대에는 암일 가능성이 절반은 된다 해가지고 수술했는데요. 지금은 이런 건 다 ESD로 합니다.
현실적으로 조직 검사에서 아데노마 하이그레이드 디스플라지아가 나오면은요, 서전들이 이제는 더 이상 수술도 안 해줘요. 그건 내시경 영역이지 왜 우리한테 보내느냐. 그래서 지금은 훨씬 더 크더라도 다 ESD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데노마 with low grade dysplasia로 나왔으나 나와서 나온 것도 다 ESD를 하고요. 그렇지만 low grade dysplasia를 전부 다 ESD를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는 약간의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ESD는 좋기는 좋은데 합병증 위험도 있고 제법 비용도 들고 그리고 환자도 3박 4일 입원해야 되고 그래서 이러한 조건이 맞으면은 옵저베이션, 예를 들어서 80대 할머니가 조그만한 아데노마 로그레이드 디스플라지아가 있다. 옵저베이션 할 수 있거든요. 평균적으로 로그레이드 디스플라지아가 캔서로 프로그레션 한다. 것은 뭐 데이터는 잘 없으나 일본 데이터는 10년 사이에 15% 된다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유관 소견이 좋으면. 그래서 좋다는 건 플랫하다는 거예요. 궤양이 없다는 거죠. 플랫하고 로그레이드 아데노마 중에 프로그레션 안 하는 타입은 주로 그냥 언급 봐서 인테스티널 메타플라지아하고 비슷하게 보이는 거. 화이트, 페일, 플랫 엘리베이티드 리전. 그래서 이거 연세대학교 데이터인데 보시면은 얼서가 없고 색깔이 페일한 거는 절대로 암으로 바뀌는 경우가 없다. 그래서 제가 줄을 그어놨는데요. 화이트 디스컬러레이션 보이는 부분은 뭐 나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하얗고 플랫하고 엘리베이션 된 경우는 결국은 옵저베이션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외래 기반으로 아블레이션 치료를 하고 있다. 이해하셨죠? 이렇게 플랫하고 화이트하게 살짝 보이는 것은 아블레이션 해도 충분히, 사실 아블레이션 생각보다 효과가 좋습니다. 두 번째 정리입니다. 5년 전 위내시경 검사부터 조직 검사에서 가스트라이티스와 ATF가 번갈아 나오던 병변으로 이번에 EGC, 투시 의심으로 의뢰된 환자입니다. 제 기억에 이 환자는 뭐 부산 환자셨을 겁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오신 분인데 ESD 과거부터 5년 전부터 이상이 있었다고 했거든요. 근데 과거 사진은 안 가지고 오셔서 11개월 전 사진만 일단 있었는데 이런 소견이었어요. 좀 전에 우리가 논의한 바를 바탕으로 저런 병소가 보이고 조직검사에서 로우 그레이드 디스플라지아가 나왔다.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권하시겠습니까? 저 병소는 그렇게 막 페일해 보이고 그러지가 않아가지고 치료를 권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예, 예. 만약에 로우 그레이드 디스플라지아 나왔는데 플랫하고 페일하다 그러면 옵저베이션이나 아블레이션 할 수 있지만 예. 스몰 디프레스드 리전이고 하이퍼레미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절제술을 권하는 게 낫겠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을 잘 캐치하셨어요. 근데 5년 전부터 ATP하고 가스트라이티스가 나왔다는 거예요. 최근 소견은 이렇거든요. 이러면은요 빨리 ESD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5년 전부터 이렇게 나왔다. 같은 병소가 계속 5년째 있다는 건데요, 저기에. 그러면은 좀 아래쪽으로는 뭐 표면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래쪽으로는 조금 더 나빠졌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5년 전에부터 계속 가스트라이티스 아티피아 나왔을 때 이 아티피가 이제 나오는 순간에 잘 봐서 뭔가 치료 디시전을 해줬어야 됐을지도 몰라요. 여하튼 이렇게 왔고요. ESD를 했고요. 보세요. 표면은 그다지 나빠 보이지 않지만 사이즈는 작지만 SM 인베이전은 매우 심했잖아요. 그래서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뭐 수술해서 림프노드 전이는 없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긴 합니다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 중간에 ATP가 나올 때 그때 좀 치료를 해버렸으면 빙산의 일각처럼 깊게 들어가기 전에 뭔가를 더 환자가 수술을 하지 않고 위를 세이브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었던 정리예요. ATPA는요 병리학적으로 정의가 안 돼 있는 용어예요. 그래서 병리학자들이 우리 병원에서
병리학자 몇 분께서 이 기간 동안에 ATPR로 쓰신 표현이 이렇게 많아요. 표현이 저렇게 많다는 것은 정의가 정확히 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냥 어떤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임의로 병리과 의사들이 워낙 마음대로 용어를 쓰기 때문에 클리니션들은 이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뜻이 다른지 알 수가 없거든요. 병리과 의사들도요. 어제는 이렇게 썼다가 오늘 이렇게 썼다가 그래요. 어제는 리제너레이팅 에티피아로 썼다가 오늘은 리제너레이팅 에피텔리알 에티피아. 뭐가 다른 거냐?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포칼 리제너티브 ATP하고 리제너레이팅 ATP하고 리제너티브 ATP는 뭐가 다른 거냐? 뭐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 병리과 선생님도 저 용어를 쓰신 자기도 몰라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아무렇게나 쓴 거야 사실. 어떤 경우에 리제너레이팅 ATP라고 쓰고 어떤 경우에는 리제너러티브 ATP라고 쓰겠어요? 선생님마다 용어에 사용하는 습관이 다르고 자기도 어느 날 이렇게 썼다고 어느 날 이렇게 썼다 그러는 거예요. 기분 좋은 날은 이렇게 썼다가 기분 나쁜 날은 저렇게 쓸 수도 있어요. 오늘 출근하는데 어떤 분이 뒤에서 빵 자동차에 클락션 눌렀다. 그럼 기분이 좀 언해피하잖아요. 그러면 표현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래요. 좀 무슨 말이냐면 과학적이지 않다는 거죠. 과학적이지 않다. 과학은 뭐 단순화가 힘입니다. 그래서 제가 단순화를 시켰어요. 요거는 리제너레이팅이라는 개념이 좀 들어가 있는 ATP하고 요거는 리제너레이팅은 염증성이라는 뜻이니까 별거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병리과 의사가 진단에 붙인 거고 요거는 그냥 병리과 의사가 ATP한데 리제너레이팅이라는 의미를 붙이지 않은 거예요. 둘로 나눠서 보았어요. 봤더니 대강 반반이에요. 우리 병원 선생님들의 경향은. 장기 팔로 ESD를 하기도 하고 추적 검사도 하기도 했는데 그냥 리제너레이팅이란 말이 없는 ATP아는요 대부분 암이나 아데노마였어요. 장기적으로 4분의 3이. 근데 반면 이건 이해할 수 있거든요. ATP인데 4분의 3이 나쁜 거였다. 그래서 ATP칼 글랜드 나오면은 뭔가 치료를 해줘야 될 확률이 높다. 아는데 문제는 이쪽이 아니에요. ATP가 나오면 치료한다. 그건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병리과 의사가 별거 아닌 것 같다라는 형용사를 붙였을 때예요. Regenerating ATP라고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4분의 1은 네오플라지아예요. 즉 병리과 의사가 작은 포셉 바이옵시 소견을 근거해서 Regenerating이라는 말을 붙였을 때 그거의 임상적 의의는 그냥 아티피아보다는 좀 덜하지만 괜찮은 것 같다라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라는 거죠. 내시경 소견하고 잘 맞춰보고 적어도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로 정리를 해보면 비정형 세포군 아티피아의 추정 내시경에서 위암이 67%, 선종이 12%가 진단이 되었어요. 재생 변화를 동반한 비정형 세포군, 즉 병리과 의사가 ATP하지만 나쁜 건 아닌 것 같다. 같다예요. 그냥 같다.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선량해 보인다. 선량해 보이는 ATP야라고 해도 20%는 선량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ATPI 병리 소견에서 리제너레이티브 체인지가 보이는 경우는 암 발생률이 낮은 경향이 있지만 제로는 아니에요. 표면의 발적이나 자연 출혈 등 내시경 소견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병리과 의사가 비록 리제너레이팅 ATP라고 줬다 하더라도 내시경 소견이 기분이 나쁘면 그건 치료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내시경 의사 유관 소견이 중요해요. 우리가 잘 보고 정확하게 개스하고 정확하게 기록을 남기고 정확하게 디스커션 했을 때, 즉 병리 결과는 종이만 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병리 결과는 종이만 봐서 해결할 수 없다. 내시경 사진을 잘 보고 이걸 봐가지고 매칭을 해가지고 진단적 접근을 해야지 종이에 뭐라고 쓰여져 있다고. 그래서 이건 AI가 잘 못하는 일이에요. AI는 조직검사에 뭐라고 쓰여져 있으면 어떻게 디시전 할 거 아니에요. AI는
융통성이 없어요. 내시경 소견과 환자의 나이와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하고 그리고 검사한 사람의 검사자의 숙련도 그리고 그 판독을 해주는 병리과 의사의 숙련도 잘 보는 병리과 의사하고 좀 경험이 짧은 병리과 의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모두 다 종합해서 인테그레이션해서 클리니컬 디시전 하는 것은 현재의 AI 기술로는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시경 조직검사 결과 해석은요 거의 예술에 가깝기 때문에 이거는 기계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적어도 제 생각에 여러분들 지금 전공의 3년차 여러분들이 은퇴할 때까지는 절대로 그렇게 안 돼요. 한 100년이 지나야 될까 말까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암의 85%가 1년 이내에 진단되었으나 15%는 그보다 늦게 진단돼서 치료했다는 것입니다. 비전형적 셈으로 나왔던 환자인데 재검을 하였더니 미분화형 조직형 위암이 나왔던 그런 증례고요. 가까이 봐도 이런 소견입니다. 에이티피칼 셀로 오셨는데 모양 자체가 함몰 부위가 쉘로우 얼서가 있고 여기 오버라이딩 백태가 삐져나온 부분이 있고 리제너레이팅 에피데믹이 균일하지 않고 어떤 부위는 좀 발적이 있고 어떤 부위는 발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 함몰부 바깥쪽에 양성 궤양이면 이디마가 보통 균일해야 되는데 울퉁불퉁한 이런 모양을 보였어요. 왼쪽 소견만 봐도 EGC예요. 그렇죠? 비록 PPI 들으면 이렇게 좋아져 버려요. 환자가 의뢰 후에 몇 주 후에 오셨는데요. 내시경 할 때 이런 소견이었고 PPI를 투약했고 뭐 3주쯤 후에 오셨는데 이미 좋아져 버렸어요. 작은 궤양형 암도 PPI를 줘버리면 좋아져 버려요. 그게 그래서 좋아졌다고 해서 암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과거에는 H2 리셉터 안타고니스트만 있거나 H2 리셉터 안타고니스트도 없는 시절에는 그냥 좋아졌으면 암일 확률이 매우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PPI, 테고프라잔, 피캡 강력한 위산분비 억제제가 있는 상황에서는 그냥 웬만한 암도 좋아져 버려요. 내시경 소견에서 좋아졌다고 네오플라지아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추적검사에서 좋아졌어도 조직검사를 해가지고 암이 나와가지고 잘 치료했던 수술로 치료했던 환자입니다. 수술 결과 보면은 3.9 곱하기 2.5cm.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함몰형 부위 주변에 이디마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 바닥이 플랫하지 않고 언이분했던 거 있잖아요. 거기도 다 암이었던 거고요. 다행히 depth of invasion은 머스큘라리스 뮤코자, 리섹션 마진은 free, 림프절 전이는 65개씩이나 치료했는데 림프절 전이는 없었습니다. 큐어 레이트가 한 98%는 된다고 보는 거예요. 재발률이 2%도 안 돼요. 잘 됐죠? 첫 조직 검사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유관 소견도 그다지 나빠 보이진 않았어요. 그리고 병리과 의사가 리제너레이팅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요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리제너레이팅이라는 말을 붙였어도 그래도 반드시 팔로우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팔로우업의 리미테이션은 저는 2달로 봐요. 뭔가 좀 의미가 있어서 팔로우업을 해야 되겠다 하면 2달 내에 하지 6개월은 참 애매한 기간이고요. 1년은 뭐 팔로우업이라기보다는 조금 자주 하는 건강검진인 거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이 아주 편안하다. 절대 암이 아니다. 조직검사에서 크로닉 아트로픽 가스트라이티스 이렇게 나오면 그냥 1년이나 2년 후에 해도 되지만 조직검사에서 저렇게 나온 상황에서는 반드시 팔로우업을 해야 됩니다. 바로 재검해도 되고요. 근데 환자들이 잘 억셉트를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환자는 또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를 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균 치료하고 여하튼 2달 후에 이제 재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균 치료 후 조직 검사 해가지고 튜블러 아데노카시노마, 웰 디퍼런시에이티드, 포베올라 타입은 좀 분화가 좋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 ESD를 하고 웰 디퍼런시에이티드 17mm LP암 재발률 0.0001% 이렇게 된 거죠.
잘 됐죠? 그래서 이렇게 atypical gland with regenerating change 이렇게 그러니까 표현이 다 다양하잖아요. regenerative change 이렇게 오셨는데 모양을 봤더니 염증성 변화는 아니에요. 분명히 네오플라스틱 변화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적어도 아데노마 기분 좀 이렇게 상황이 안 좋으면 캔서 나오는 거니까 분명히 네오플라스틱 체인지거든요. 그러면 그냥 사진이 좋고 확신이 들면 그냥 ESD 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ESD를 했고 8mm 고도 손종으로 나왔다는 거잖아요. 재발률 0%. 오케이? 너무 잘 됐죠. 환자가 다 의사의 말을 잘 듣는 건 아니에요. 헬리코박터 어소시에이티드 크로닉 액티브 가스트라이티스, 리제네팅 에이티피아, The possibility of dysplasia cannot be excluded. Follow-up is recommended. 당연히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하고 2달 후에 재검하라고 당연히 했죠. 팔로우 로스. 몇 년 후에 위암이 떠가지고 수술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팔로우 로스 되는 걸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암으로 진단됐는데 환자가 병원에 안 오신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선생님? 환자가 암으로 진단이 됐어요. 그래서 CT 찍고 오세요 했는데 환자가 안 와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연락할 것 같아요. 근데 환자가 이 내시경에서 암이 나와서 CT 및 혈액 검사, 심전도 등을 하고 오세요 했을 때 안 온다고 그분이 꼭 치료를 포기했다라고 장담할 수 있어요? 아산병원 가셨을 수도 있고요. 연세대병원 가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방에 자기가 잘하는 의사를 찾아갔을 수도 있거든요. 안 왔다고 해서 치료를 포기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전화하겠다고 동의를 받았나요? 받지 않았죠. 동의를 받지도 않았는데 전화해도 되는 겁니까? 법적으로는 아닐 수도 있어요. 동의도 받지 않고 전화하는 것은 사실 올바른 일이 아닌 걸로 해석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경우 생각해 보세요. 환자가 암이 진단이 됐어요. 암이 진단이 됐다고 의사한테 들었어요. 근데 난 나이도 있고 그래 난 살 만큼 살았으니까 그만 치료 받아야 되겠다. 증상도 없으니까 그렇게 마음 결정을 하고 병원에 안 왔어요. 근데 의사가 보니까 환자가 안 오거든? 전화했어요. 전화했더니 전화번호 집 전화를 했더니 환자가 받지 않고 환자 따님이 받았어요. 그러면 환자 따님한테 당신 아버지 암인데 안 오신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가 옳겠어요? 얘기해 주지 않는 게 옳겠어요? 그렇죠. 이런 일이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환자가 암인데 스스로 치료를 안 하기로 결정했는데 가족들에게 의사가 알려줬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개인정보 침해고 불법이에요. 그렇죠? 법적으로는 불법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어요. 정서적으로는 당연히 가족하고 상의해서 결정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환자들 중에는 상당 부분이 그래요. 제가 몇 년 전에 경험했던 환자도 그렇습니다. 직장암 발견했고요. 울산인지 포항인지 그쪽에 사시는 분이셨는데 외과 컨설트를 했어요. 그럼 이제 수술을 했으리라고 생각했거든요. 한 달 후에 결과를 봤더니 외과에 안 가셨어요. 결과가 나올 때가 돼서 결과를 열어봤는데 결과가 없어서 확인해 봐. 그래서 전화를 했죠. 그때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그나마 좀 약해가지고 제가 막 전화하고 그랬어요. 그때는 환자하고 전화 많이 했거든요. 요즘은 잘 안 해요. 다 법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그랬더니 따님이 전화를 받으셨어요. 아버지 왜 치료 안 받으셨어요? 혹시 근처 병원에서 울산대학병원이나 포항이시면 그였을 거고 경주셨으면 건국대인가요? 단국대인가요? 거기서 받으셨을 수 있잖아요. 근처 병원에서 치료 받으셨습니까? 경과는 좋으셨습니까? 물었는데 깜짝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버지 암인지 몰랐다. 아니, 분명히 만나서 암이라고 얘기했고 외과까지 컨설트를 했는데 환자분이 이제 치료 그만 받아야지라고 스스로 결정하신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다음 날 따님이 아버지 모시고 와서 빨리 외과 연락해서 수술 다 하셨거든요. 이게 참 어려운 점이에요. 그래서 의사의 행위 하나하나를 법으로 통제하면은요, 대부분 환자에게 나쁜 일이 벌어져요. 그렇잖아요. 얼마 전에 또 그런 일도 있었어요. 어느 건강검진센터에서 검진을 했어요. 수원인지 안양인지 어디서 했어요. 조직검사에서 암이 나왔어요. 근데 건강검진을 했으면 와서 이렇게 의사랑 상담해가지고 결과를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 바쁘잖아요. 현대인들. 직장생활 바빠요. 어떻게 하루 반나절 시간을 내가지고 검진 받기도 어렵잖아요. 결과 보러 다시 간다. 이것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우편으로 했어요. 근데 우편으로 할 때 잘해야 돼요. 우편에 분명히 썼다고 합니다. 중요한 소견이 발견됐습니다. 반드시 병원에 와서 상담하세요. 라고 쓰여져 있었고요. 우편을 받으신 환자분은 그걸 읽으셨어요. 알고 있었어요. 뭔가 있나 보다. 병원에 가야지. 생각을 했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그냥 피일차일 미루다 보니까 2년이 지나버린 거야. 그래서 2년 후에 같은 병원에 다시 가서 내시경 했더니 똑같은 암이 있었고 사이즈만 확 커졌죠. 그럼 누가 잘못한 건가요? 빨리 병원에 오세요 라고 우편으로 보내준 병원이 잘못한 건가요? 아니면 빨리 오라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갈 수도 없을 만큼 바쁘게 일을 시킨 사장이 나쁜 놈인가요? 누가 나쁜 사람인가요? 환자 본인이 너무 무책임한 건가요? 이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명히 있었던 환자입니다. 제 환자입니다. 어려운 문제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사실 뭐 병원에서는 그렇게 이제 충분히 강조까지 해가지고 오라고 말씀드린 입장에서 사실 할 건 다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혹시는 너무 병원 직원이란 이유로 병원에 대해서 너무 호의적으로 답변 준 건 아니에요? 병원은 할 일 다 했다. 적어도 병원 잘못은 아니다라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만약에 병원에서 고지를 안 하거나 그랬다고 하면은 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환자분에게 고지는 된 상황이라서 사실은 좀 안타깝지만 병원 잘못한 건 없다. 더 해드릴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시스템을 바꾸던가 할 수 있는데 이 시스템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병원 잘못이 있어요. 그럼 만약에 고지서를 보냈어요. 중요한 소견이 발견됐습니다. 빨리 오십시오라고 쓰지 않고 암 진단되었습니다. 빨리 오세요 하면은 안 왔을까요? 바쁘다는 이유로? 아니면 왔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왔겠죠. 암이라고 알리는 거를 샤이한 사람이 통보서를 쓴 거예요. 암 진단에 있어서 샤이하시면 안 됩니다. 암입니다. 암입니다. 빨리 오십시오라고 했으면 왔을 거예요. 우편이 전달이 안 돼가지고 본인한테 도착하지 못했거나 우편이 왔는데도 열어보지 않았으면 몰라도 적어도 자기는 읽었거든요. 그분은 읽었는데도 안 온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돌직구를 날리세요. 암입니다. 암은 암이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지. 왜 중요한 소견이 발견되었습니다라고 돌려서 얘기합니까? 암입니다. 제 개업한 친구가 있어요. 어느 날 사실은 내시경을 했는데 암인지 모르고 귀향일 것 같아가지고 조직검사 했는데 암이 나왔어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결과 갔더니 암이야? 해가지고 환자한테 전화를 했어요.
몇 번 전화를 했는데 통화가 안 되더래요. 몇 번 전화를 했는데 통화도 안 되고 조직 검사하면은 내시경 하면 일주일 후에 와야 되는데 환자가 안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전화번호는 본인 전화번호밖에 없어요. 남편이나 부인 집 전화번호도 없고 전화번호 하나예요. 도무지 답변을 안 하시고 웃기만 하시네. 그래서 문자를 쳤다고 합니다. 암 진단되었습니다. 빠른 방문 바랍니다. 무슨 내과 했더니 당장 오셨더래요. 1시간도 안 돼서. 왜 안 왔냐? 답변은 모르는 전화번호니까 안 받았대요. 우리 워낙 스팸 메일하고 스팸 전화 너무 많이 받잖아요. 모르는 전화번호, 원장님이 자기 저 핸드폰으로 전화했겠지, 아니면 자기 병원 전화로. 모르는 번호니까 암이라고 알려줘야 되는데 도무지 전화를 안 받아. 스팸인 줄 알고, 모르는 번호니까. 근데 문자를 보내면 문자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열어보지 않아도 좀 뜨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누구누구님 안녕하십니까 뭐 이렇게 써가지고 하면은요, 그 핸드폰 맨 첫 줄에 안 나와요. 그러면 또 안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맨 첫 마디에 암 진단되었습니다. 빨리 병원 와주세요. 해가지고 치료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검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커뮤니케이션도 매우 중요한 스킬에 해당하는 겁니다. 법이 문제예요. 법이 너무 타이트하게 돼 있어가지고 법을 다 지키면 환자가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우리가 개인정보 무시하고 막 알려드리고 싶은데 요즘은 거의 전화를 못해요. 개인정보 때문에. 그래서 참 어려움이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제 엔도투데이 홈페이지에 올려놨는데요. 비전형적 세포는 세포의 모양이 정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많은 원인이 있습니다. 좋은 것부터 나쁜 것까지 다양합니다. 좋은 쪽을 보면 단순히 위험이나 위궤양 때문에도 세포의 모양이 비전형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암성 병소나 위암의 첫 조직 검사에서 암으로 나오지 않고 ATPR로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위암이나 궤양과 같은 비종양성이 절반, 선종이나 위암과 같은 종양성이 절반입니다. 외부 슬라이드 재판독과 내시경 재검을 본하고 첫 평가에서 큰 이상이 나오지 않아도 조만간 재검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외부 슬라이드 재판독, 내시경 조직검사 재검, 내시경 치료 예약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3번은요 조금 환자분들한테 미안한 일인데, 저희가 진단되고 나서 ESD를 예약해서 빨리빨리 하면 좋은데 지금 몇 주 내지 몇 개월 정도 막 밀려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시는 첫날 예약해 드리고 있어요. 나중에 취소하는 일이 있어도 미리 예약을 하십시오. 이거는 이제 대형 병원에 환자가 몰리는 특수한 사정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필요하지 않고요. 합리적인 의료 환경, 각 병원별로 적절한 환자의 대기가 있는 초대형 병원으로만 환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몰리는 이런 기괴한 현상이 일어나는 의료제도 말고 대부분 환자가 가까운 종합병원에서 치료받는 정상적인 환경에서는 이거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1번, 2번 이렇게 꼭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야기가 나와서 말이지, 우리 지역에 좋은 병원 만들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지역에 좋은 병원 만들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역에 좋은 병원 만들어봤자 환자들이 맨날 서울에 와버리는 것을 어떻게 방향을 돌리지 않으면 서울에 있는 병원이 지방에 있는 병원보다 더 좋지 않거든요. 거의 비슷해요. 아주 특수한 경우만 다르지 대부분의 경우는 다 비슷해요. 아니, 배가 고프다고 끼니마다 워커힐 호텔에 와가지고 중식당에서 짜장면 먹겠습니까? 대부분은 집 앞 짜장면 먹고 무슨 회갑잔치 할 때 한 번 간다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차이가 없어요. 근데 환자들은 그냥 큰 병원으로 서울로 오시거든요. 실제로 의료를 통한 그 대부분은 저는 SRT가 가지고 간다고 생각해요. 의료 자체는 이게 원가가 얼마, 마진이 작기 때문에 우리가 일 많이 한다고 병원에 수익이 많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다 원가 수준에서 항상 일을 하고 있어요. 병원은 적자 아니면 흑자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거의 뉴트럴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일을 더 한다고 해서 또 일을 더 버는 게 아니에요.
더하면 일을 많이 했지만 여전히 그냥 재무적으로는 유출을 하거든요. 근데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SRT, KTX가 돈을 벌는 그런 구조예요. 다들 환자들이 지방병원에서 적절하게 치료받는 게 더 좋을 거예요. 제가 오죽 답답했으면 내시경 치료 예약 이걸 썼겠습니까? 환자 오시면은 지금 좀 밀려 있습니다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세 번째 줄은 여러분들에게는 필요하지 않아요. 대부분 사람에게는. 어쨌든 외부 슬라이드를 병리과사의 인터옵저버 베리에이션이 많기 때문에 재판독 하셔야 되고, 그리고 내시경 조직 검사를 재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요까지 지금 이제 오늘 소화기내과 오셔가지고 강의한 거 제가 설명 다 했어요. 질문 있으시면. 작업을 하고 나서도 비슷한 소견이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하나요? 두 달을 팔로우를 네, 재검을 했는데도 비슷한 소견이 나온다. 이제 그런 거잖아요. 이게 이제 어려운 이슈인데,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시경실에서 모여서 토론을 하는 거예요. 즉, 조직 검사는 첫 조직 검사도 ATP야, 두 번째도 ATP야 나오지만 내시경으로 보면 상당히 알 수 있고요. 그렇죠? 내시경 소견이 중요하다. 그리고 염증이나 헬리코박터에 의한 염증이나 궤양에 의해서 아티피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는 치료 후 팔로우업 하면은 또 상당히 많은 인포메이션 얻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내시경 소견, 궤양 치료 후 팔로우업,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 후 팔로우업. 그렇죠? 그리고 그래도 영 마음에 놓이지 않는다. 그럼 아직 보험 규정에서 허가를 해주진 않고 있으나 다이아그노스틱 ESD를 할 수 있어요. 아주 어려운 위치만 아니라면. 그렇죠? 이 세 가지 전략, 내시경 유관 소견을 잘 보고 치료 후 경과, 그 다음에 영 애매하면 다이아그노스틱 EST로 전부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조직 검사 종이에 뭐라고 쓰여져 있는지만 가지고 얘기할 수 없고요. 마침 병리과 의사가 가까이 있으면요, 병리과 선생님을 찾아가셔서 슬라이드를 같이 보면 우리 언어라는 게, 이 개념이라는 게, 단어라는 게 가지고 있는 뜻이 아주 명확하지가 않아요. 아주 선량한 사람인지, 용의자인지, 범인인지 이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요. 근데 직접 슬라이드 같이 보면서 병리과 선생님하고 잘 얘기를 해보고 리제너러티브 아티피아로 줬는데 그래도 어떻게 생각하냐, 여기는 대부분 이런데 이 부분은 어떻다. 그래서 튜버 보드가 있는 거예요. 디스커션이 있는 거죠. 그래서 혹시 가능하면 병리과 선생님하고 같이 슬라이드 보시면 좋고요. 내가 개업해 있는데 그러면 나 그 병리과 선생님하고 통화하기 어렵다, 같이 슬라이드 보기 어렵다, 그러면 전화하세요. 선생님, 그 환자 조직검사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그래도 글은 선생님 써주신 거 다 봤는데 그래도 혹시 뭐 좀 다른 추가하실 내용은 없는지, 그러면 자기가 법적인 책임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못 쓴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텍스트 아래에 숨어 있는 행간에 있는 또 다른 뜻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시경 사진을 본다, 치료 후 경과를 본다, 다이아그노스 EST를 한다. 이게 이제 보통 하는 일이지만 더 좋은 거, 이것보다 어쩌면 더 좋은 걸 수도 있는데 병리과 선생님하고 직접 디스커션 한다. 요거까지. 문제 해결 방법은 그것까지라고 봅니다. 오케이. 그러면 지금 1시간 했고요. 한 10분 쉬었다가 내시경을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네, 수고하셨습니다.